그 교도소에 윌 웨스트라는 사람과 윌리엄 웨스트라는 사람이 1903년에 이렇게 입감이 됩니다. 뒤에 있는 두 사람하고 아래 있는 두 개의 사진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거든요. 후대의 사람들은 저 둘은 아마도 어릴 때 잃어버린 형제 아니겠느냐, 쌍둥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하기도 하지만 알퐁스 베르티옹입니다. 인체의 11개 부분으로 개인식별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교도관 또는 유치장 관리인 정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베르티옹의 인체 측정술이 개인식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생례적 범죄인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골상학의 시대였습니다. 골상학의 시대. 골격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범죄 성향 같은 것들을 알 수도 있고 개인마다 다른 골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문처럼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고안했던 사람이 바로 알퐁스 베르티옹이고요. 법과학자인 것처럼 인생을 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일어난 드레피스라는 사람의 스파이 모함 사건에 연루되었고 군 정부의 뒤를 봐주는 그런 좀 애매한 학자로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알퐁스 베르티옹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이 법과학의 역사에 이름을 자주 올렸던 사람이기는 하지만 뒤가 그렇게 아주 명예롭지는 않았어요. 역시나 알퐁스 베르티옹의 인체 측정술 또한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았다라는 점. 하지만 지문이 있기 전까지의 개인식별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패턴들이 각자 개인마다 모두 다르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해준, 제시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레베너스 교도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악명 높은 교도소예요. 그 교도소에 윌 웨스트라는 사람과 윌리엄 웨스트라는 사람이 1903년에 이렇게 입감이 됩니다. 뒤에 있는 두 사람하고 아래 있는 두 개의 사진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거든요. 후대의 사람들은 저 둘은 아마도 어릴 때 잃어버린 형제 아니겠느냐, 쌍둥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들도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DNA 검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1903년도 사건입니다. 어느 날 윌 웨스트가 먼저 입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때까지만 해도 베르티옹의 인체 측정술로 개인을 식별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윌 웨스트를 이렇게 측정한 다음에 입감을 딱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윌리엄 웨스트라는 사람이 또 잡혀 들어옵니다. 둘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도 같죠, 웨스트로. 좀 그 부분도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신기하긴 했는데, 그런데 인체 측정술 결과 측정치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윌 웨스트의 방으로 뛰어갑니다, 교도관들이. 갔더니 윌 웨스트가 거기서 자고 있었죠. 그러니까 탈옥한 줄 알았던 거예요, 윌리엄 웨스트가 들어왔을 때.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인체 측정술 이거 쓰면 안 되겠다 라고 하던 무렵에 1800년대 후반에 헬리폴즈의 그 편지가 갈튼에게까지 전달이 됐죠. 저걸 지켜보고 있던 갈튼은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거고요. 그때 그래서 예전에 자기 사촌을 통해서 전달받았던 헬리폴즈의 편지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문을 개인식별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됐던 거죠. 윌리엄 웨스트 사건, 되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봐도 되겠죠. 이 사건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해서 관심이 급격하게 커졌던 거죠. 지문의 시작을 알렸던 저 말이죠. 로버트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베르티오니지의 종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알퐁스 베르티옹의 인체 측정술을 저렇게 불렀거든요. 이건 곧 지문의 시작 또는 다른 방법들을 통한 개인식별의 시작을 알렸던 거죠. 이 사건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웨스트 사건을요. 다시 프란시스 갈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개의 지문이 같으려면 무엇이 같아야 하고 무엇이 다르면 다른 지문으로 봐야 하느냐의 문제를 먼저 정립해야만 했었죠. 사람마다 다른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뭐가 달라야 다른 거지? 또는 뭐가 같아야 같은 거지? 이 사람의 이 지문을 찍었을 때 이 사람 지문에 무엇이 나타나고 그것이 반복되어 나타나야 같은 지문이야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규정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갈튼의 포인트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을 훗날 우리는 특징점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초기에는 뭐 문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6가지, 7가지, 8가지 이렇게 다양한 갈튼스 포인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결국에는 서로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분기점,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끝점 으로 압축이 되고요. 현재 전 세계 지문을 사용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특징점이다 하면 저렇게 분기점과 끝점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징점 종류의 축소는 특징점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른 희소 가치를 평가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통계적으로 분기점은 끝점보다 약 4분의 1 정도로 적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분기점 하나가 갖는 가치는 끝점 하나가 갖는 가치보다 훨씬 더 그 가치가 높다는 거죠. 왜? 그만큼 희소하니까요. 그런데 특징점을 저렇게 압축을 해서 분기점과 끝점만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모두를 같은 가치로 평가하는 현대의 지문평가 방식은 일단 특징점들의 희소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문의 분류는 수많은 지문 세트 중에서 하나를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겠죠. 저 지문의 분류를 프란시스 갈튼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문을 먼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야만 했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생긴, 우리는 요거를 와상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말발굽 모양으로 생겼어요. 요거를 재상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활 모양으로 생겼죠. 요거 궁상문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릅니다.